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금요일 정치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참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운명인데요. 거기 수식어가 붙습니다. 당대표의 깜깜한 운명, 이런 수식어가 붙는 제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균형 있게 판단해 주는 오늘 정치 본색 시간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또 제 옆에 또 이경 민주당 대변인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토론 주제가 당대표의 깜깜한 운명입니다. 짐작하시겠죠? 어제 밤입니까? 오늘 새벽이죠니까? 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국민의힘 집권여당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나왔습니다. 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정당 사상 최초의 일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중대한 일이겠죠. 먼저 이 사건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소회랄까요? 뭐 좀 먼저 말 이렇게 드리겠죠.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뭐 예, 레이디 퍼스트라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애니멀 퍼스트는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네. 좀 놀랬죠, 솔직히. 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성상납 관련돼서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원권 정지 6개월. 6개월이에요. 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현직 당 대표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당의 대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까지는 아마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6개월까지 할 수 있었느냐. 네. 저는 이것은 약간의 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이드라인이면 들어요. 누군가가 네, 경찰에게 경찰에게 잡으시라. 윤리위가 우리 당에서도 네. 지금 성상납 판단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줬어. 그럼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소시효가 뭐 7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2016년 건도 거론이 다시 요즘에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네,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를 안 했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여기에 어떻게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모론. 네, 그렇게밖에 좀 생각이 될 수밖에 네, 없는 네. 것이고. 그 부분 좀 이따 얘기해 보죠. 네네. 정말 그리고 이게 정리를 좀 정책 해서 배후가 있었냐 없었냐. 정리를 하자면은 네. 자 그러면은 나에게 나의 권력에 좀 대항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여당 대표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 좀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권에 네.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더 네네. 깊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그게 거죠? 주요 요지는 아닌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도 참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사안인데. 뭐 일단 당을 떠나서 굉장히 착잡한 결과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또 국민의힘이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진력을 해야 되고 또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좀 힘있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벌써 이게 한 3, 4개월이 됐어요. 오래됐죠. 계속.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네. 끝난 이후로는 연일 이 뉴스로 인해서 사실은 집권당에는 이 소식밖에 없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가라앉고 네. 여당 지지율도 가라앉는데 상당 부분 원인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오면서 사실 무슨 국정에 무슨 다른 뉴스는 뭐 완전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연거푸 연기가 된 끝에 결론이 났는데 좀 석연치는 않아요. 네. 결론치고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호기롭게 징계에 착수했고 국민의힘 내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정당들에서도 당대표에 대한 뭐 품위유지 위반의 이런 징계는 초유의 일이죠. 네. 선거 패배와 같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들이 자리를 못 지키는 경우는 굉장히 흔했지만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당규 또 윤리위 규정을 보더라도 당대표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나올 만큼 그걸 상정하지 않은 네. 이제 그런 규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당연하죠. 사실 이런 일이 상상하겠습니까, 사실은. 아니 그런 점에 네. 비추어 봤을 때 네네. 지금 한편으로는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윤리위에서 성상납 여부 이외에 네. 증거인멸 교사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심사한다지만 그조차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 정도 정치적 논란이 커졌다면 네.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증거, 이거에 근거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상식적이지 않은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제 결정을 보면 뭐 김철근 정무실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본인 소명을 했는데 믿기 어렵다. 그랬다면서요. 이거는 이제 정황과 심증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윤리위가 형사사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적 판단하고는 다른 판단을 저는 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니까. 근데 그조차도 심증과 정황 이상이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의 권력투쟁으로 지금 이 비화될 만큼의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급기야는 어제 배후 얘기가 나오고 윗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 윤리위가 당사자의 승복은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좀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징계 판단의 이유 이런 걸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초유의 일인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리 결정 자체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당사자는 얘기하시고, 당연히 네. 불복을 할 거고.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자진 사퇴 없다. 네, 당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이로 인한 후폭풍 내용 네, 이런 게 이제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그것도 좀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 자, 먼저 이런 얘기 좀 해보죠. 아까 우리 이 대변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과연 이 문제가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정치적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뭐 윤핵관 이런 사람들이 뒤에 있다고 주장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또 어제는 또 JTBC 보도였죠. 네. 그래서 윗선이 있다는 식의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확실하게 그 이 전체에 무슨 윗선이 있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것도 좀 확실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윗선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그래도 이 사태 배후에 뭔가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이준석 대표께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보는 사람들도 일부 관측통들도 이 문제가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 일탈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 정치적 음모가 있어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뭐 그런 어떤 그 공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쪽에 이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첫 번째 단순히 저는 이준석 대표만을 몰아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권력에 그리고 나의 당에 나의 그 정치 행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 행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반대를 네. 하거나 지적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은 그 아닌가라는 부분 생각이 솔직히 드는 딱 것이고요. 얘기하면 그러면 윤 대통령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좀 신호를 줬다든가 뭔가 개입을 했다든가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그렇게 볼 없는 수밖에 없다. 상황인 거고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요.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를 오로지 누구만 냅니까? 이준석 대표만 내고 있어요. 누가 국민의힘을 냅니까? 지적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당 대표인데 네. 국민의힘 내부 여당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여당과 플러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같이 지적하는 사람이 오로지 지금까지는 네. 이준석 대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이준석 대표 또한 네. 여기서 문제는 이준석 대표 또한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이런 데서 뭐 칭찬하고 해서 뭔가 윤심과 뭐 그 윤핵관들을 분리하려는 그런 뭐 진짜까지는 이렇게 모르겠지만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그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네.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오로지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나왔었던 거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준석 대표가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 전방위 사정정당이 사정정국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네.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여당의 대표입니다. 근데 여당 자체 내에서도 야, 이거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정치인에 대해 전 정권 포함해서 정정권에 이제 대통령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지금 유력한 당대표가 또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나의 여당의 당대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네. 그러면은 이 사정에 대해서 정당성 확보하는 거는 야당에 대해서도
전 정권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폭넓은 사정 정국의 서막이다. 그런 말이 계시잖아요. 정당성을 그죠?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배경으로서는 보입니다. 예. 우리 윤석 교수님 이런 뭐 정치적 배경 어떻게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한 문제를 자꾸 정치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건 만약에 이제 본인에게 어떤 가혹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 봐라 내가 지금 얘기했지 않느냐 내 개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치적 배경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내가 당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또 상당히 폭넓은 그런 또 정치적 배경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 대변인은? 최초의 발단이 됐던 게 이제 가세연이라는 폭로였죠. 유튜브에서 폭로하고 네. 경찰에 고발하고 그러면서 당 윤리위에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 제소가 되고 이게 이제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고 뭐 네. 이러면서 지금 에스컬레이트가 됐는데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 당내의 이른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과 구분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이게 착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리 끌고 간 거 아닌가요? 뭐 사태를? 저는 그게 어느 일방의 책임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방선거 끝난 직후에 이제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던 게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간 것을 왜 갔냐? 이유로. 네. 근데 우크라이나 간 것에 대해서 뭐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의 관점에서 조금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비판에 그쳤다면 네.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안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정치한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또 정면으로 들이받았죠, 이준석 그러니까요. 대표가. 그러면서 이제 확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버페이스라는 측면이 있어요. 당내 전선을 계속 넓혔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 지명을 했는데 네. 그중에 한 명인 정점식 의원은 윤핵관이다. 못 받겠다. 여기는 뭔가 모종의 의도가 있다. 네. 근데 이런 입장을 취했잖아요. 저는 그게 약간 이제 트리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 간장 한 사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사실 제가 좀 아쉬운 대목은 이준석 대표도 그쯤에서 이게 좀 당내에서 너무 지나치게 전선을 넓히고 확전하기보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뭐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을 하든가 네. 아니면 이제 당내 혁신위를 띄웠는데 그 혁신위의 구체적 컨텐츠, 이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이제 그 국면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대응했어요. 게다가 이제 혁신위를 만든 배경에 뭘 얘기를 했냐면은 공천 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저는 이제 상당 부분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현직 의원들 중에 이준석 대표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격파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네. 보고. 그러니까 윤심이 지금 이제 박 전님 말씀은 이런 것 같으네요. 이 시작된 게 무슨 정치적 배후 배경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사태가 전개된 거 전체는 권력투쟁적 성격이 있다 버린다. 그렇죠. 어느 순간 이게 권력투쟁이 돼버린 거죠. 네네네. 그리고 윤리위도 그 공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거고, 물론 이제 이양희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인품이 뭐 대쪽 같은 분으로 알려져 있고, 예. 이게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서 혹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징계 안 할 것도 하고 할 것도 안 하는 분은 아니라고 그래요.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뭐 모욕적인 근데 말이라고 그렇기는 느끼시는데. 하나 네. 윤리위원장을 포함해서 윤리 성원이 이제 뭐 상당수 있는데 네. 저런 분위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권력 투쟁으로 비화돼 버렸다. 네. 이런 말씀이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잠깐 이 부분 한번 좀 확인하시죠. 생각이 어떠신지. 윤 대통령이 나한테 반기를 들은 사람은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차원의 어떤까지 좀 이것이 이 윤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저는 뭐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 성향의 소유자인 것만은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성향의 소유자인 건 맞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이준석을 뭐 쫓아내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이 사안을 지시하거나 뭐 이랬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어요. 네. 다만 적극적 방관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말이 적극적 방관. 예, 대통령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는데 네. 국정 동력을 막 붙여야 되는데 여당에서 저런 노이즈가 일어난다. 그러면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당정 분리를 그렇죠. 원칙으로. 이게 저는 관여하지 않은 것이 관여라고 보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근데 대한민국- 박성민 비서실장을 사퇴시킨 건 거기 영향이 좀 있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박성민 비서실장의 케이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구한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직 의원들이 다 안 맡으려고 해서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고. 직접 전화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맡아도 되겠냐, 네. 맡아달라 이렇게 해서 맡게 되고 당정 간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박성민 비서실장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정이 돼버린 거죠. 저는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트리거. 하나는 혁신위와 공천개혁을 언급한 것과 정점식은 윤핵관이다. 안 받은 것. 네네. 그게 저는 결정적 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뭐 당정 분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제 임기 초에 전부 대통령 입만 봅니다. 당연하죠. 여당이고 예, 정부고. 맞습니다. 그건 뭐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역대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증거 있어요? 이 얘기했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안 한 건 윤핵관들에게 알아서 해라.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 방관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보면 이제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거나 또 이제 우리 박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정격의 뭐 윤리위에서 중징계가 됨으로써 뭔가 문제가 정리가 되고 국정 운영의 동력에 이제 그 뭐 걸림돌이 안 되고 이러면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전개될 거는 오히려 국정 운영에 더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떻게 그런 국정 운영의 긍정 평가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지 2달이라고 표현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직 2달이 안 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40%대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30% 오늘 나온 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최신 뉴스 40 조금 앞에가 공감했습니다. 4자에서 3자로 떨어졌어요. 그렇습니까? 이건 있을 네.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해 줬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개의하겠죠. 개의치하겠죠. 그런데 네. 왜 개의치 않는다 했냐면 제가 아까 사전 정부, 사전 국면 이걸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정 그러니까 국면 전환에 이것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네. 지금 정책도 뚜렷한 정책이 없습니다. 부자 감세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국민들은 어려운데 그런 민생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느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전기값이 오른다고 왜 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탈원전은 지금 된 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탈원전을 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원전 4호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탈원전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62년 이후가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탈원전 때문에 전기값이 오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 서민들 들고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러면 뭔가 국면 전환용이 필요하겠다라고 했을 때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가장 다루기 쉬웠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캐비넷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세연의 자료를 누가 줬겠느냐? 네. 누가 줬을까요? 가세연이 그렇게 인력이 많이 붙은 언론사입니까? 네. 그 자료를 누가 줬을까? 이 부분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금 혁신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혁신위에서 건들면 안 되는 것을 건드렸어요. 총선, 공천입니다. 네. 공천. 이준석 대표의 그러니까 대표 기간은 공천권이 없어요. 근데 혁신위에서 공천 룰을 얘기했고 인재 영입 소위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반기뿐만 아니고 나의 권력에 위협을 주는 네. 그런 대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현재 어떤 정권 핵심부의 권력에 위협이 이거는 될 수 있다, 윤석열뿐만 이런 아니고 윤석열뿐만 아니고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에게도 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가 공천 룰을 만들고 인재 영입권까지 룰을 만들어 버린다. 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렇게 시끄러워도 국민들은 시끄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선은 내부에서는 권력을 먼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들만의 룰이 있고 그들만의 계산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주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정 것이고요. 정국으로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
네, 그런 그리고 것이다. 그런 전략이다. 네네. 그리고 네. 그 적극적 방관이라고 했을 때 저는 네.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김건희 씨의 그 이건이 녹취록 여사라고 하죠. 뭐 이거지 더 그 책임은 배우자시니까. 네네. 제가 지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씨도 존칭입니다. 네. 여사라는 것이 여성에게만 위한 존칭인데 네. 이것을 꼭 영부인에게만 알겠습니다. 쓰는 존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국어 학자들, 언어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김건희 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아서 수사 다 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아서 수사하고 당내에서 윤핵관이 알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방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그러니까, 예. 민생은 없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폭넓은 들어와서 사정 정국으로 현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 뭐 그런 포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전략이라고 하시고 그런 어떤 그 근거로서 뭐 가세에는 자료를 누가 줬겠는가.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똑같이 혁신위의 어떤 공천권을 얘기할 때 반대하는 넓은 세력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이었는데. 근데 이제 당내 권력 투쟁에 결하고 네. 그다음에 사정 정국으로 전 정권과 차별화를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시도하고는 조금 결은 다른 조금 것 다르다. 같아요. 네. 결은 다른 것 같고 네네. 당내 권력 투쟁에 이제 작동하게 된 그 기원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게 이제 대선 때부터 네. 이준석 대표가 2차례 가출을 했잖아요. 그때도 뭐 사실 거의 의원들이 뭐 탄핵 얘기가 나왔었고 네네네. 실제 뭐 의총에서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가 그러니까. 있었고 네네. 근데 이제 극적 봉합이 됐죠. 왜냐하면 선거운동 상황에서 진짜 그런 상황이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상황이 네. 오게 되면 그 이제 자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봉합이 됐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는 같이 가기 어려운 이제 그런 구도가 이미 만들어졌고 결국은 서로 등을 돌린 사이가 네, 되어버렸다. 저는 뭐 윤석열 네. 대통령은 그 상황에서 네. 뭐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윤핵관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방관한 거죠.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윤핵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급기야 어제 무슨 뭐 배우설 네. 그 배우설이 나오는 배우설로 지금 지목된 분이 대통령 비서실에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대전 출신이고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알만한 그건 특정은 분이고 거의 특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윤 씨예요 게다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 맥락에서 그래도 진행이, 역시 우리는 네.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맥락에서 진행이 된 거고요. 네. 사정 정국은 좀 다른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국정원 이 전임 그 기관장들에 대한 이제 고발 이걸로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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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전 정권과의 차별화는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뭐 수사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이 사건과는 조금 다른 결이지만 그래도 뭐 결국은 이준석 사건이 그거의 시그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그렇죠. 그러나 사정 정국을 사정 정국으로 좀 가고는 맞다. 있죠. 가고는 가고는 맞다. 있는데 네. 늘 정권 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 지난 정권 때도 있었죠. 네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네. 뭐 그전 정권에도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한 지 얼마 안 됐고 검찰총장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스키한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것은 조금 이제 다른 면모를 보이리라는 기대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너무 예상했던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는데 권한쟁의 심판을 권한쟁의 냈는데 심판이죠. 그 네. 내용을 보면 법무부에서 낸 내용을 보면 그건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넘어서서 검경 수사권 분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네.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게다가 이제 경찰국 신설. 이런 등등이 이제 종합적인 이 그림이 좀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네. 국정원 저 문제도 사실은 뭔가 이게 이제 그 건덕지를 가지고 고발을 했겠죠. 그리고 고발하자마자 즉시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뭐 국정원 TF에서 뭐 상당 기간 동안 뭐 조사를 먼저 했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그 나온 얘기는 군에 있는 이른바 밈이라고 하는 네. 이 군사합동 정보 체계상에 정보는 지워진 게 없고 네. 그럼 도대체 무슨 정보를 삭제했다는 거냐 이게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북송금 특검으로 인해서
그 징역도 살고 이랬던 그렇죠. 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 관련 정보의 민감성이나 휘발성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렇게 허술하게 일처리를 했을 것 같지 않은데 상당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이게 일종의 이제 데스매치입니다. 네. 만약 저게 국정원이 과거와 같은 지금은 이제 수사권은 잃었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이 일종의 이제 공작적인 발상을 가지고 네. 이 사건을 대한 거다라고 한다면 그 정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네. 물론 그 피해자가 있는 문제고 그분 가족들이 지금 애타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진실 규명된다고 봅니다. 예, 당연한 거죠. 근데 저는 예. 검찰 손에서만 진실이 규명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국정조사하자 이런 주장을 국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 조금 이제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좀 봐보면 이제 무슨 성상납 이러면 이거 노란 딱지 붙는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거 빼고 이제 그 앞에는 뭐 이제 어떤 일종의 상당한 정도의 접대를 받았다는 건 이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 이른바 폭로하는 김성진 대표인가요? 예, 전 대표 그분을 만났던 사실은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로부터 사실은 이제 비롯된 문제가 이렇게 이날까지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어 왔는데 어떻습니까? 정치권에 계셨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접대, 뭐 다른 것든 저기를 빼고라도 그런 것들이 좀 일상화된 그런 차원의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은 좀 흔치 않은 일이고요. 네. 저 2013년 무렵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2012년에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2012년 19대 국회 때만 하더라도 공공연히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네. 물론 이제 뭐 기업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때로는 밥도 먹고 하지만 그 선을 넘는 어떤 부적절한 네트워크나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보수 정당은 제가 내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모르겠는데 게다가 그때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근데 저희 같은 뭐 야당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지만 제가 실망스러운 대목은 이 점이에요. 네. 당시에 이제 20대에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자면 이 박근혜 퀴즈라고 해서 지명을 그랬죠. 받은 네. 그런 비대위원으로서 또 하버드대를 졸업한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그런 정치적 기대주였잖아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정치권과 그 정치권 주변에서 형성한 인간관계 네트워크라는 게 저런 거라면 그 점은 되게 실망스럽죠. 2012년도 실제 성상납이 네네. 있었느냐 혹은 뭐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 여부와 별개로 어쨌든 그분들하고 어울려서 뭐 술도 마시고 네. 또 일종의 이제 그것도 접대라면 접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건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방문해 달라. 뭐 이런 거를 그렇죠. 이준석 네네. 당시 비대위원을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한 거였잖아요. 이제 그런 인간관계를 실제로 또 박 네. 대통령이 그때 방문하셨다면서요.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후에도 뭐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본인의 커리어나 본인의 평판 또 본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그 관리랄까요? 네. 상당한 전 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 대변인께서는 또 뭐 여성의 시각으로 이런 거 보실 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정치에 들어오시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일반화된 일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너무 지난 일이고 이게 입에 올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일단 그 앞에 글자는 빼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치권의 좀 뭐랄까 성인지도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뭐 발언 하나 가지고서 6개월 좀 당원권 정지를 했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 생각하는 성인지도와 옛날 성인지도는 너무 다른 건데 이런 문제에서 그런 어떤 이 사건이 벌어진 그 본질적인 문제, 처음 얘기했던 문제, 이런 문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성인지 감수성이 옛날과 최근과 많이 다른 네, 건 너무 맞습니다. 달라졌죠. 근데 옛날이라는 것은 그래도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도 2016년도 성상납이 가장 최근이라고 한다면은 2016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제가 국회의원 한 1년 전인가요?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여서 민주당의 국회의원 40대 의원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 많은 뭐 보좌관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재밌게 들었던 얘기가 네.
남성들 40, 50대 남성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남성들 중에서 아마 국회의원들 아니면 의원직을 가진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네. 가장 아마 건전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네. 편하게 골프도 칠 수가 없는 거 예전과 다르게 지금 문화는 달라져서 골프를 칠 수, 현재 그렇다. 네, 현재 그렇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골프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술자리를 뭐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그렇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네. 일부는 저는 그 사람의 그 사생활까지 제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왜냐하면은 노출한 빈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알아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건전하단 말이 네.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근데 이 문제 우선은 북한에서 보시면 어떻게 좀 네,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우선은 이준석 대표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고 네. 그리고 우리 성인지 감수성으로 다시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또 예, 20회인가요? 20회가 넘었다고 하는데 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건 그런데 이제 뭐 전체 이것이 뭐 이제 술접 전체요. 때까지 받은 거 포함해서 네네. 20대라는 얘기고. 그런데 또 요구가 있었고 한마디로 대가를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 뭐 7억 원인가요? 투자를 하겠다. 네. 그건 이제 뭐 증거 인멸 과정에서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었던 있었고, 의혹이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솔직히 증거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완주 이것이-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제명으로 막 증인은 좀 기억을 빼겠습니다. 네. 증인은 좀 빼고, 그러니까 네. 그 간접적인 증인들은 좀 빼고 네. 진짜 증거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국민이 봤을 때 도덕적인 잣대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네. 국민 시각에서. 그러면 그런 말실수조차도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당 대표입니다. 물론 원내이긴 하지만 여당 대표입니다. 네. 근데 여당 대표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다. 그러면은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부분은. 예. 지금까지는 네. 글쎄요, 증인들은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좀 간접적인 증인인 것 같고 증거는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징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로 되는 것이고 성인지 감수성만 놓고 봤을 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리고 네. 본인이 30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 대표라고 하는데 요즘 청년 이런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게 저도 좀 이제 그때 왜 그 최강욱 의원 징계할 때 민주당에서 할 때 이준석 대표 징계에 뭔가 좀 작용을 할 것이다 압력으로 일종의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보면 과감하게 어떤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도 즉시 그냥 제명을 해버리고 거기다 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징계 6개월을 당원권 정지로 해버리고 이준석 대표는 계속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징계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이런 정당 차원에서의 어떤 대처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이전에 이제 민주당 단체장들의 여러 가지 이제 성비위 성 관련된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고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다시 당내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각별한 경각심이 있었겠죠. 네. 박완주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표면화되지 않은 채 그 당 뭐 윤리위죠 거기도 네. 내부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최강욱 의원은 그 회의에 참여했던 당사자들 중에 일부가 문제 제기를 네, 해서 보좌관들도 그렇고, 네. 네, 뭐 이런 쌍방의 그런 해명과 진술을 비교한 끝에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 아마 최강욱 의원에 대한 그 징계 양형이라죠, 6개월. 이거를 국민의힘 윤리위원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건 이제 네. 말인데 네. 부적절한 이제 성적 언어를 통해서 불쾌감을 줬다. 이건데 이건 좀 맥락은 다르긴 하지만 그보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심각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죠. 이분은 당 네네네. 대표이기 때문에 네. 비록 과거의 일이라고 하나. 근데 만약 그보다 약한 징계를 내린다라고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 중징계를 예상하는 분들은 최소 6개월일 거다. 이런 얘기들을 예측들을 그러니까 뭐 그 최 의원 사건이 뭐 압력으로 작용할 네, 것이다. 지난 며칠 사이에 했었어요. 네. 물론 별개의 사안이고 음. 또 별개의 기준에 의해서 별개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게 또 정치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히 이제 정치 과정에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징계가 흔쾌하지 않은 건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 이게 아니어도 징계할 수 있어요. 네. 그 윤리심사라는 건 다른 맥락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정황과 심증밖에 없다라는 것도 또 석연치 않아요.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김철근 정무실장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한테 그거 보고한 적 없다. 네. 지시받은 적 없다. 그런데 그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네. 하면 믿을 수 없는 이유, 왜 믿을 수 없었는지, 어떤 말하자면 심증이나 정황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그런 심증과 정황에 의해서 믿을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심증 정황만 가지고 그냥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 휘발성이 큰 사안을 예, 예. 이런 반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또 앞에 있었던 무슨 뭐 접대나 이런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제 뒤에 있었던 증거인멸 교사 네. 이거 문제, 증거인멸 문제 이거 갖고 판단했다 그러는데 아니 김철근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걸 교사한 이준석 대표는 6개월 나왔단 말입니다. 김철근 정무실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김철근 정무실장은 증거인멸이죠. 그러니까 뭔가 네. 있었으니까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윤리위에서는 네. 그러니까 뭔가 전제가 있으니까 증거인멸을 하는 건데 네. 전제는 우리는 여기서 심의하지 않아서 않았다는 판단하지 거죠. 않아서 그렇죠. 이건 네. 모순이죠. 그런데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야 우리는 2년을 당원권 정지를 주겠어. 이거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네. 앞서 교사 한 사람은 6개월인데 피교사자는 이제 2년이라면 이분은 김철근 실장으로서 상당히 좀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대표이기 때문에 음.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고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굳이 성상납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윤리위에서 이거를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민주당의 어떤 문제들이 이것이 우리가 항상 민주당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지적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이 씌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이준석을 떨쳐내기는 해야겠지만 국민의힘 자체의 프레임이 씌워진 것을 거부해서 네. 굳이 성상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굳이 밝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민주당의 징계에 대해서 약간 그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겠느냐 네, 말씀 윤리위에서, 주셨는데 국민의힘 그렇죠. 윤리위에서. 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징계,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지지율이 네. 이렇게 떨어져도요. 그리고 민생 경제가 판탄나도요. 국회에 소집도 안 하고 그냥 막 밀고 나갑니다. 네. 어떤 여당이 이랬습니까?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의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준석 네.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대선을 이기고 지선을 이겼는데 네. 그동안 난 왜 단 한 번도 축하받지 못했느냐? 여기서는요. 이준석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을 했던 것이고 네. 대선 이겼고 지선 이겼는데 대표한테 축하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당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부터 왜 안 했겠습니까? 이준석이 직접 이준석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본인 입으로 내가 왜 알겠습니다. 축하받지 못했는지 네, 네, 네. 이제 좀 알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한 거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징계 사항과 상관없이 징계를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네.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어쨌든 이 대변인께서는 상당히 이제 처음부터 일관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정치권 이제 뭐 안팎의 시각에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뭐 국민들은 이걸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다행이다.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선거가 만약에 있었으면 이게 뭐 국민의힘이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수 있겠냐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선거를 앞뒀으면 훨씬 더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선거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한 건가? 그러면 선거철 유권자들은 선거철만 국민은 관심의 대상이란 말인가? 이런 세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참 어떻게 뭐 판단해야 국민들 되는지. 입장에서 보기엔 실망스럽고 한심하죠. 네. 지금 이제 이른바 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발 경제 위기 때문에 국민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기름값도 국밥 오르고 8,000원짜리가 만 원이에요. 음식값도 오르고 네. 월급은 제자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권도 여당도 좀 한가해 보인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받는 느낌이실 것 같아요. 저러라고 뽑아주는 게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오늘도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하면서 그 최근에 이른바 이제 친인척 채용 네. 논란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실의 해명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였고 대통령은 동지라는 한마디로 일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고 없고가 정치에서 절대적 기준이냐. 네. 저분이 검사 출신이어서 자꾸 네. 그런 기준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또 그 말씀해 주셨죠. 뭐 정치에는 증거 있냐. 네. 정무적, 도덕적, 윤리적, 뭐 도의적 여러 가지 기준이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법적인 기준만,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은 또 밀어내려고 그래요. 이게 뭔가 이게 저분이 말씀하시는 법치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내가 하는 게 법치. 이런 건 아닐까. 네. 이런 의심이 들고요.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당장 없죠. 당장은 없지만 선거가 또 그리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네, 내후년이죠, 지금.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절대적인 국회 의석수가 부족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과제 110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네. 이거를 추진을 해서 성과를 내려면 어쨌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야 돼요. 근데 시행령 가지고 다 못합니다. 그렇죠. 뭐 시행령 가지고 네. 이래저래 꼼수를 아무리 피워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보세요. 지금 절대 다수인 그 민주당이 움직이게 하려면 그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은 여론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여론이 이렇게 악화된 민주당이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같이 망하자 그래. 그러면 손해는 누가 나는데 그건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훨씬 더 큰 야당으로서 그냥 보고 즐기면 되는 거죠. 뭐. 데미지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금 협치 뭐 이런 게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하는데 협치는 고사하고 정치 자체가 저는 실종될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 책임은 온전히 저는 정부 여당에게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난 정부 탓하고 야당 탓하고 발목 잡기 탓하고 그런다고 그 책임이 면해지지가 않아요. 국민들은 그만큼 민주화 이후의 정치 과정에서 뭐 오랜 어쨌든 정치적 부침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보는 수준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정신 차리는데 가장 먼저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다 네.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 문제 갖고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었어요, 그죠? 참 그 언급하기도 낯뜨거운 얘기들이 막 그냥 언론 도하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도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 사건 여기까지 왔는데도 오늘도 저희가 1시간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권 여당에게 또 국정에 어떤 부담이 되는 거고 아마도 이를 지켜보시는 국민들 생각 그러실 거예요. 도대체 저 얘기 가지고 얼마 동안이나 끄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젠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정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또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어떠실 것 같아요? 정치권에 몸담은 입장이 아니고 더 정리 안 될 것 같죠. 이준석 대표가 조용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더 시끄럽게 할 텐데. 우리 성정으로 봐서는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좀 아마추어 같았어요. 도어 스태핑 할 때도 솔직히 대통령의 발언치고는 참으로 위험하고 네. 가볍고 아마추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추어란 것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집권 여당 전체. 우선은 전 대통령 말씀드린 대통령이,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의 눈치만을 보고 움직이는 여당. 네. 여당도 움직임이 지금 참 아마추어 같다. 근데 저는 왜 저들이 그럼 저렇게 할 수 있지?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정권 잡았으니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을 무서운 줄 모르니까 무시하기까지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네. 국민 무섭고요. 정말로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권도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미래 비전 메시지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민생 경제 어렵다 했는데요. 네. 대통령마저도 이것은 세계적 추세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지겠다라는 희망의 뭔가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 2층과 5층을 같이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상하거든요. 아니 그럼 영부인 접견실을 따로 두면 될지 왜 대통령과 영부인이 2층과 5층을 왜 같이 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지만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걸 육촌이라든지 뭐 그걸 제2부속실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은 왜 그러냐 하지만 뭐가 문제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부속실 공식화하라고 만들으라고 해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오는 얘기는 뭐입니까? 김건희 씨가 여사라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니 뭐좀 본인 소신대로 하셔도 됩니다. 김건희 씨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원치 않은 것은 아니냐. 왜 그러면 본인이 일정들이 본인이 개인적인 일정이 아닌 모든 기록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은 아니냐. 네. 근데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국민의 중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 중심이 없으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고 우리 그 아까 우리 경찰국 신설도 말씀이 나왔지만 네. 경찰 해양경찰국 신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틀어지고 그리고 또 인사하는 거 다 틀어지고 나서 모든 권력 검찰은 이미 다 잡고 있고요. 검찰총장 없어도 인사 다 나지 않습니까? 네. 이미 다 잡고 있으니까 권력이라는 곳은 다 틀어지고 있으니까 국민 무시하고 이렇게 무조건 나는 거다. 그래서 저는요 결론은 결국에는 미래 비전 없이 국민 이렇게 무시하면은 5년 갈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가 저의 결론입니다. 네, 네, 네. 어떤 분도 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어쨌든 집권 여당 또 집권 세력 전체가 이와 같이 정말 이런 문제에 얽혀서 오랫동안 갈짓 행보를 한다는 것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즐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정말 윤 정부가 이제 출발한 지 뭐 2달밖에 안 된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어쨌든 해결책을 내놔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적극적 방관도 안 되고 적극적 개입을 하든지 뭔가 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건데 그 부분에 조금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뭐 오늘 하실까요? 이준석 대표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예. 뭐 안타깝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어쨌든 당에 이른 당이 하는 거다. 당무를 언급하는 건 뭐 적절하지 않다. 그거를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태도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금 국정 운영의 초점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두드러지는 거는 전 정권과의 차별화, 또 그 연장선에서의 뭐 사정 수사 이것 이외에는 별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비전이 있거나 정책이 있으면 그 비전이 타당한지 정책이 타당한지 그게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이걸 갖고 평가를 하는데 네. 네. 그게 없으면 뭘로 평가하냐면 태도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정부의 태도가 국민들의 여론을 중시하고 아까 이제 뭐 두려워한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국민들이 뭐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별로 노력하는 것 같던 태도가 없어요. 네. 대통령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여론조사가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10% 떨어졌는데요. 네. 지금 보이는 초기에 비해서 네, 지금 보이는 태도는 10% 떨어진 게 아니라 10%가 돼도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국민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그 상황을 저는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저는 뭐 비전이나 정책은 일단 나중 문제고 태도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태도.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들에는 참모들의 태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네. 대통령 눈치만 전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곁을 안 주는 것도 문제예요. 대통령이 저렇게 눈에 힘주고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막 날선 반응을 보이면은요 주변에 아무도 말을 못 붙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말 붙이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고 참모들도 이제 직원해야 된다. 여기서 더 나가면은 네. 그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도를 어떻게 좀 바꾸셔야 되는지. 저는 귀 기울여야죠. 귀를 주변의 국민 말에.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여론에 귀 주변에 기울이고 기울이시고. 참모들 얘기에 귀 예. 기울이고 공무원들 얘기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야당 얘기에 귀 기울여야죠. 본인이 그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으니까 귀를 기울일 만한 조언을 조금 간단하게 주신다면? 제가 조언한다고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 그래도 혹시 또 아십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야당 의견보다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야당의 의견은 귀를 절대 기울이지 않을 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지지율이 30% 떨어져도 아직까지도 뭔가 당당함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역사를 본다면 과거를 좀 들어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돼서 탄핵 국면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뭔가 강했었냐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는
보수 언론이 등을 돌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내에서 등을 돌았었거든요. 당내에서 분란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보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은 받쳐주고 있습니다. 2달도 안 됐거든요. 아직은 받쳐주고 있는데 사설 같은 거를 본다 하면은 약간 중립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언론이 그렇게 힘이 세냐가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현 윤석열 정권을 받쳐주는 언론이 그나마 받쳐줘도 국민들이 30%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언론이 돌아선다? 국민의 지지율 완전히 공두박질 날 겁니다. 예. 그럴 때 당에서 어떤 스탠스, 그러니까 그 당이라는 것은 야당이 아니고 여당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여당은 또 살려고 어떻게 움직임을 하거든요. 네. 정치인들 살려고 또 움직임을 합니다.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지금은 아무리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또 야당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절대로 바뀌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예, 뭐 7월 8일 금요일 정치 본색 얘기 나눠봤는데요. 당대표의 깜깜한 운명이라고 했습니다만 당대표 개인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겠죠. 집권 여당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의 운명이 사실은 집권 여당과 현재 집권 세력에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 나신 대로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 또 야당의 말, 또 참모들의 얘기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셔서 뭔가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치본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